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사님 어떻게 사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자 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네, 처음 미국에 오신 해부터 어떻게 네. 오셨는지, 또 언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미국에 온 것은 1971년입니다. 71년에 왔고요. 제가 그때 서울대학에서 영문학 조교수로 있었고, 근데 아시다시피 71년이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쿠데타 후에 집권하고 어, 한, 한 10년 된 후죠. 그때까지는 경제 문제가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때였어요. 어려운 때였고, 대학 교수의 뭐 대우 같은 것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 저는 그, 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우리 후세들의 그 미래가 그때로 봐가지고는 너무나도 참담하게 보이고, 그래서 미국으로 아마 제가 그 71년에 미국에서 UCSD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PhD를 이제 70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서울대학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너무 앞날이 막막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해외 좀 나가서 애들의 장래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또 국내에서 그 뭐 연구실이라는 것이 연구실에 뭐 책도 별로 없고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장보고의 후예라는 생활수기를 제가 이 한국일보에 여기 와가지고 후년에 한국일보에다가 이것을 제출을 했더니 다행히 거기서 저를 잘 뽑아주셨어요. 네. 이것이 이제 2002년 줄라이에 이것이 장보고의 후예가 이제 생활수기로서 당선이 됐더랬어요.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오게 된 이유, 또 와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다 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러분께 이제 한 카피 해드리려고 좀 카피를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대로의 미국 생활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미국 생활도 그 나름대로 또 힘드신 것이 있으셨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71년인데요. 72년으로 말하자면 그 베트남이 막 끝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69년까지 이제 대학에서 여기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경제가 괜찮았거든요. 아니 경제 특히 우리 대학 교수 그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저는 다시 이제 미국에 오기를 결정했는데 오와 보니까 판판 달라요. 이 잡 마케트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한 몇 년을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죠. 첫째로 샌디에고에 와서 샌디에고가 제 모교니까 거기서 이제 잠깐 포스닥 같은 것을 조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네벌 스테이션에 그 해군하고 챕맨 칼리지가 이렇게 컨트랙트를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티칭
어보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서 해군 장병들이 대학 강의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제가 한 2년을 했죠. 그걸 하면서 이제 배가 그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각국을 돌아다니죠. 네. 일본, 필리핀, 뭐 심지어는 이제 파나마, 또 이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또 대서양까지도 나가서 항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의 그 동기가 굉장히 많이 잘 부여가 돼서 아주 참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 젊은 장교들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요? 예, 영문학이죠. 영미문학이죠. 그러니까 주로 소설. 제가 이제 소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소설을 강의를 했죠. 그런데 그 2년 하고 나니까 너무 가족하고도 자꾸 몇 달씩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잡을 찾고 있는데 여기 DLR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DLR에 제가 올라왔죠. 그러면 그게 몇 년이셨어요? 그것이 74년입니다. 네. 14년에 올라와서 한 1년 정도 이제 그 티칭을 좀 경험을 여기서 쌓고 요 나름의 이제 티칭 여기서 하는 티칭이 좀 특별한 거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한 6, 7년 동안 제가 그 Course Development Division이라는 게 있어요. Course Development 교과서 편찬하는 디비전이죠. 거기에서 아까 보신 그 장남기 박사님하고 제가 같이 그 코스 디벨롭먼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토탈 한 8년 정도 제가 DLR에서 일했어요. 그러면은 교과서 편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어 교과서를 말씀하시는 한국어 교과서입니다. 한국어 교과서. 한국 교과서인데 그런데 일부는 이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이제 국방성에서 이제 이게 국방성 산하니까 그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만큼 일상 영어를 배워야 되고 또 어느 만큼 기술 영어를 배워야 되느냐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애매한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장 박사님하고 하던 그 프로그램에서는 베이직 코스하고 인터미디엇 코스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벨롭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료의 대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갔을 적에 한림 출판사한테 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서 이제 Functional Korean이라는 코리안 랭귀지 텍스트북을 하나 우리가 공제로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교과서 편찬하시는 기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었나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가르치진 않죠. 네. 그러면은 해군에서 가르치셨던 거랑 그러니까 초기에 DLR에 가셔서 조금 교수를 하셨던 게 좀 특별하게 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달랐는지. 그러니까 해군에서 한 것은 그냥 일반 대학 코스에서 하는 그런 문학 강의고요. DLR에서 하는 것은 한국말에 특히 이제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그 한국에 나가서 이제 한국 국민하고 접촉을 할 적에 어떤 정도의 그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 주로 정보계통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닝을 어떻게 많이 이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항공사들이 그 북한군의 이제 항공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서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랭귀지라는 것이 그냥 그 기술적으로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고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먼저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침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교수하신 거는 한국어가 그러니까 현대어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말씨인 거잖아요. 예, 서울 말하자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북한 그 사투리를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어려운 점 같은 거는 그게 이제 북한 그래서 이제 나중 그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생각도 못 하고 그냥 한국말 그것만 이제 남한에서 이제 표준어를 가지고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북한말에 대한 또 북한말에 대한 또 엑스퍼티즈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북한말에 더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출신이라든가 우리 교수 중에 북한 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지식도 많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편입시키고 했죠. 그래서 그럼 교수법 만드실 때 거기까지 같이 네네. 생각하셔서 네네.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장고보의 후예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생활수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을 담으셨는지요? 이건 책이 아니고요. 이게 신문지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게 신문지 일면 이게 이면이에요. 이면이 가득 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그 롱 아티클이죠. 롱 아티클인데 네. 처음에 제가 71년에 미국으로 올 때부터 이 얘기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왜 오게 되느냐 하는 거 나의 신념이 무엇인가 미국 오게 된 신념이 무엇이냐 그건 아까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죠. 네. 그거에 기반해서 왔다가 그 다음에는 고생하던 이야기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지금 차프맨 칼리지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군 군함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던 이야기 그런 경험을 다 토탈리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때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한국에서 오면서부터 항상 미국에 가면 좀 한국을 조금 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소개해 드렸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와서 샌디에고에 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그 번역을 영어로 김동희 씨의 제 문효도를 제일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국에 그때 이제 코리아 저널이라고 있었죠. 코리아 저널 유네스코에서 하는 거 코리아 저널에다가 그걸 이제 냈죠. 문효도를. 그 다음에 또 그러고 한 1, 2년 후엔 또 손우희 씨의 손우희 씨의 그 불꽃을 또 제가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 두 개를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제가 취직이 마땅한 제가 정말 원하는 취직이 안 되는 그런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 불만을 제가 그런 데서 많이 이제 해소시켰던 거죠. 예. 생활 수기 제목을 장고보의 후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장보고 씨가 그 신라 말기에 장보고 그 장군의 이름이죠. 이 양반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지금 산동반도 그 근처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한국인의 하나의 거리민의 콜로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도움을 거기에 주고 또 거기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의 서포트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역사에서도 배웠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미국에 이민 온 그 제일 기본적인 신념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글바글 해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보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외로 뻗어나가서 우리 나름의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우리 나름의 무엇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대에 있는 장보고 같은 사람이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었냐. 그래서 장보고의 후예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제 그러면은 이민 2세, 3세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뚜렷한 그 신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싶으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미국 사회에서 조금 더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그 몇 가지 지금 그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가령 이번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Thanksgiving Day에 Thanksgiving Day라는 것이 원래 미국의 전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에 온 퓨리탄들이 그 아주 어려운 환경, 자연 환경 속에서 살면서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이 터키를 먹는 관습 같은 것도 다시 그런 데서 일어난 건데,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그렇게 강렬했는데 얼른 자기네들의 생활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기를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우리가 창조해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지금 200년 후에 미국에 와서 Thanksgiving Day 하면 애들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거나 먼저 생각하지 딴 건 생각 안 하잖아요. Thanksgiving의 의미가 별로 뚜렷지 않잖아요. 그제 제가 비컨 사우스 그 말이야. 비컨 그 기독교의 그 하나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Home, family, 그 다음에 friend. Home, family, friend. Home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벌한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선 자연의 그 정말로 어려운 자연의 폭풍이라든가 빗바람을 우리가 막으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것이 홈이냐? 그것이 완전한 홈은 아니죠. 그 안에는 가족끼리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게 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랑이 우러난 그런 집이 바로 홈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홈하고 그 다음에 패밀리. 패밀리에서 우리가 value가 무엇이냐? 패밀리 value가 무엇이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자기를 길러낸 어머니하고 아버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효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많이 나오고 서양에서는 별로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2세들이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효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래요. 예. 그러니까 2세들한테도 제가 그 효심을 특별히 좀 많이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손자들한테 그랬어요. New meaning of Thanksgiving Day is to be thankful not only to God but to your dad and mom. Being thankful to your mom and dad. 그것이 Thanksgiving의 new meaning이다. Contemporary meaning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riend. 우리가 집을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나름의 생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예요. 우리가 친구가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은 그만큼 정말 살벌하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몇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항상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그 세 가지. home, family, friend.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이번 생스기빙에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한국전 당시에 군인에 입대하기 위해서 주사를 높여서 가셨다는 네.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셨고 요즘은 사실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뭐 원장 출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군대에 간 얘기는요. 제가 여기 부러진 고향 꿈이라는 글을 한 40페이지 되는 글을 지금 쓴 거 있습니다. 이게 카피를 제가 참고로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요. 6.25가 터진 것이 제가 1950년 제가 대학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터졌는데 그리고 제가 90일 동안 서울에서 완전히 그 공산 치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 완전히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후퇴하는 마당에서 제가 친척들 외삼촌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서울에 나와서 근데 외삼촌이 민주일보라는 그 신문사에 이제 상임이사로 계셨고 그분이 역시 남할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8.15 때 외삼촌은 절에 승가사라는데 절에 가서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납치당해가지고 이불 납치당해 가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갈 데가 없다는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어요. 어디 가서 그렇지 않으면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사촌 되는 외사촌이 있는데 경기지역 되는 외사촌이 어떻게 됐냐면요. 서울시청에 서울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실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다가 그 책상에 이만한 스택 오브 카드가 있더래요. 보니까 그게 카드가 뭐냐면 빨치산 증명서예요. 빨치산 증명서. 얘들이 그것을 그냥 몇 장을 슬쩍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장이 내 손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거리를 다니면서도요, 그걸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때 쓰려고. 그런데 인민군 가드가 이게 따발총을 들고 거기서 서서 그 이제 후퇴하는 인민군들이 많잖아요. 그래 난 이 집 저 집 전전 아는 집을 찾아다니다가 이 집도 하룻밤 자고 이 집도 하룻밤 자고 이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인민군들이 내려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내 혼자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민군 가드한테 잡혔어요. 동무 뭐야? 이렇게 저기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카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믿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까이 갔죠. 가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제시했어요. 말하면 자꾸 여기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보더니 줬어. 그리고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리 사촌 누이 동생, 사촌 누이 집이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얼른 들어가서 거기서 928을 맞았어요. 928을 맞고 928을 맞고 나니까 그 다음엔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고 하고 있다가 그 유엔 연락장교 시험이 있다 해서 연락장교 시험을 받은 것이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51년 50년 10월 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형을 하는데 내 나이가 2살 모자라요. 거기 입대하기에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어떡합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최소 연세를 이제 불렀죠. 그것이 2살 위로 올라간 이유입니다. 그럼 그때는 다른 증명을 뭐 증명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 그때는 6.25 때니까 뭐 없으셨으니까요. 증명이 그게 없으니까. 가능했었네요. 네. 그래서 그럼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는 단기 훈련을 받고 다시 후퇴를 했죠. 일사후퇴라는 걸 했죠. 일사후퇴를 쭉 해서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대구에서 이제 또 이게 어디를 난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내 집이 함남이니까 함남으로 보내달라.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다 가기로 돼 있었는데 아침에 비행장으로 근표 비행장으로 나가는데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데인데 나가다가 차가 자꾸 안개 때문에 자꾸 지체되고 이렇게 하다가 수송기를 놓쳤어요. 못 갔어요. 거기 그 수송기를 놓쳐 못 가고 그쪽에서는 탈연병으로 보고가 되고 그래 또 다시 원대 복귀를 하면서 그때부터 후퇴를 해서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대구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유엔 특공대라는 데로 이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유엔 특공대. 거기 이제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이제 혼성부대인데 한국군에도 아주 상당히 그 고병들이 고참병들이 기계 전투에서 많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몸 다 치료받고 GHQ 마카다 GHQ 산하에서 특별 스페셜 어택 버탈리언, 스페셜 어택 레지먼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게 목적이냐면 이렇게 적의 후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게 후방에 들어가서 후방 기지를 막 기뢰, 포탄 이런 걸 가지고 폭탄 이런 걸 가지고 파괴하고 철도를 포괴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대에 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일단 후진했으니까 다시 이제 북진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이 또 북쪽으로 올라갈 것 같이 하고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결국은 못 들어갔죠. 군사작전상 이북을 더 이상 못 쳐들어간다는 것이 확정이 돼서 결국은 못 들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그 스토리의 이제 제목이 부러진 고향 꿈이라고 고향을 가려고 하듯 꿈을 꾸고 하고 있다가 결국은 못 갔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는 가족분들을 만나실 가족을 못 만났죠. 그때 만약에 제가 그때 올라갈 수 있었다면 가족을 다 대부분 다 데리고 내려올 수 있었죠. 왜냐면 국군 복장을 하고 가까이 있으면 다 같이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리고 제 누님 한 분하고 내 밑에 동생 하나가 그때 흥남철수 거기에 그거는 누님은 딴 데서 살고 있다가 우연히 내부가 이제 그 유엔군을 환영하는 그런 치안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중원군이 내려온다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거제도까지 내려와서 우리 다시 만났는데 그런 가족 내놓고는
제가 11남매입니다. 와. 11남매인데 예, 우리 3남매만 내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북에 있던 지금 그 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많은 그 형제들이 뭐 나보다 나이 더 어린데도 세상 떠나간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 중에는 부모님들은 물론 돌아가셨고. 어떻게 소식을 아시게 되셨어요, 나중에? 그때 이제 뭐 그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그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경우도 있고, 또 서울에 있을 때 고향 사람들이 또 그런 소스를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아는 그런 소스도 알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도 그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남아 있으시겠어요? 고향에 가고는 싶은데요. 그런데요, 저는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산가족 프로그램 같은 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산가족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서로 양쪽 정치 세력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쇼거든요. 정치적인 쇼고 가서 만나도 그 뒤에서는 그것을 뒤에서 다 도청을 하고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가고 싶은 데는 못 가고 네. 이런 거니까 그거는 그냥 쇼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가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가족한테 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다면. 그래서 저는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리움으로 남겨두시는 예.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리움만 가지고 남는데 제가 시집을 2개를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여기 시에서 제가 그 고향에 대한 그 향수 같은 것이 상당히 강렬하게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 그냥 그리운 이제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 또 이 얼어붙은 고향이라는 거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얼어붙은 고향이 언제 이게 녹아서 그 얼음이 언제 녹아서 우리 모두가 온 국민이 화창을 하게 만세를 부를 날이 올까 그냥 그 그리움으로서 아마 우리 평생은 그냥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책 같은 거 많이 두셨는데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책 있으시면 제가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 이제 시집인데요. 하나는 고원에 올라서서 이게 제가 70대 들어서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균대학에서 제 정년퇴임을 하고 한 것이 1994년이거든요. 94년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2년 정도 제가 또 브링엄 대학에 가서 한 1년 가서 또 그 한국 문학을 또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그건 한국 정부에서 이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지나고 나와서 96년 그리고 97년, 98년 그때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가 시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시는 원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 문예부에 있었고 그때는 시를 적극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좀 썼죠. 근데 군대 가서 쓴 시를 그 다음에 그때 그냥 어떻게 기록으로서 남겨뒀으면 좋았을 걸 그냥 버려버리고 없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는 뭐 원래 시인이 시만 써가지고는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살다가 이제는 이제 그게 다 끝나니까 다시 내 본연의 욕망인 시 쓰는 걸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쓰는데 70세에 들어서서
그때면 고희 70이면 고희잖아요. 네. 그래서 고원에 올라서서라는 것이 이제 이 제목인데요. 내친 걸음으로 하염없이 걸어오는 인생의 고원. 영문도 모르고 들어선 이 한마을을 사람들은 고희라 부르더라. 참말로 뜻밖이다. 이토록 후미진 산간마을에, 이토록 희귀한 산지에 나약한 이 목숨이 성한 채로 와 닿았으니 손가락이 기어오른 저 험한 꼬부랑 산길들은 내려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놓치고 온 혈육이랑 떨어뜨린 벗들을 못 이는 밤이면 해워의 정이 내 가슴에 불을 지른다. 하지만 이 고희의 산골에 들어앉아 잣더미 가슴만 껴안고 지낼 소냐. 산지가 험하고 높다 하며 어지럼만 타고 있을 소냐. 보라,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지붕 삼고 저 앞에 절편이 트인 고원의 벌판을, 질펀이 트인 고원의 벌판을 나는 또 가야 한다. 저 벌판, 저 하늘의 온 길이를 나는 걸어가야 한다. 내 머리끝과 발끝이 다 됐다며 주저앉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70년대 들어서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시 한 편에 박사님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70세 그 연세에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대 젊은이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굉장히 의지를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쓰는 게 시간의 강인데요. 시간의 강. 시간의 강에 몸을 맡긴 지도 70여 성상. 그저 아득하기만 하다. 기슭도 둑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여도 같은 강물에 둥둥 떠서 정처 없이 실려왔다. 가차 없이, 간단 없이, 소리 없이 물은 굽이 돌며 흘러갔는데 천지를 모르는 나는 물결 타고 떠내려가는 쇠락한 맛에 맛들여서 무저항의 개헤엄만 쳐왔었다. 시간의 강은 이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이 흐르건만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헤엄치던 나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름 모를 썰물에 실려 저 대해로 옮겨가겠지.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박수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 한국을 오가시면서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셨고 또 이런 시를 쓰시고 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자녀분을 키우고 그런 그러니까 몫을 사모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만나셨고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조금 제 인상과는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면이 저한테는 있어요. 실용적인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시를 생각하고 문학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생각하고 이런 낭만적인 것이 또 있고 그런 양면을 제가 갖고 있죠.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실용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들 키우는데 정말 열심히 애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나온 어린이들 키우는 그때는 한국말로 된 그 어린이 그 육아에 관한 책들이 그때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일본 책을 하나 봐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아주 정밀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애들을 아주 엄하게 기르면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상당히 생각이 방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은 사실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힘들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모님도 생활 전선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생활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 양반은 이제 이 한국에서 적에는 많이 생활을 또 생활에서 또 생활전선에서 많이 뛰고 그랬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뭐 학교에서 일했고 근데 여기 와서 제가 DLI 가서 일하는데 DLI에 보니까 한국 교수들 중에 모텔을 사이드 잡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텔을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연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즘 여기 근처에 사는데 정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진입을 했죠. 먼저 어떻게 했냐면 살리나스에 여기서 살리나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살리나스에 살리나스에 이 트라블라지라는 모텔이 있었어요. 거기에 트라블라지의 25% 그 줄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매니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끔 하는 그런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주로 이제 카운터는 또 우리 거기 같이 아는 미국 사람 남자 친구로 있어서 그 사람 시키고 또 내가 DLI 가서 근무하고 돌아오면 오후 그 사람이 낮에 하는 동안은 힘들었으니까 오후 저녁엔 또 제가 조금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트라블러지를 경영을 했어요. 그게 한 60년이 되는 호텔이거든요. 그걸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애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가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 제가 한국에 이거 코스데벨 아까 했잖아요. 네. 코스데벨 하다가 장랑기 박사와 같이 우리가 서울에 나갔어요. 왜냐면 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업투데이트된 게 아니에요. 한국말에 대한 게 현대 한국어가 아니에요. 좀 상당히 촌스러운 말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그 전에 쓰던 교과서라. 그래서 이제 그거 하라고 그래 나갔다가 2번 나갔죠. 2번 나간 사이에 제가 옛날 그 한국에서 같이 근무하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80년, 70년 후반이죠. 제가 70년 초에 왔는데 우리가 오고서 한 10년 거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국의 그 경제가 상당히 자꾸 올라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경제가 좀 살려고 하니까 나와서 여기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81년에 나간 겁니다. 성균관 대학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처음엔 한 2년 계약으로 나갔는데 2년 계약을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0년을 줄 테니까 10년만 더 하라. 그래서 12년을 하고 나중엔 또 2년만 더 하면 정년이니까 2년 더 하라. 그래서 14년을 일했어요. 그래 그러는 동안에 이 양반은 이 몬터레이에 모텔을 한국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해서 좀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새로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텔이 둘이 우리한테 남게 됐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운영을 지금 하시는 갖고 있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합작하던 한국 사람들은 다 LA로 내려가고 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없죠. 예. 그러시군요. 혹시 제가 질문 안 드렸던 것 중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살아오신 과정에서 말씀해 주세요. 뭐 대부분 여기 제가 드리는 이렇게 이 자료들에 들어 있고 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제가 원래는 그렇게 썩 우리가 이민 올 적에는 가톨릭의 영세를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가톨릭 교회에 나가도 아주 냉랭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개신교 목사들이 집에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로 이제 우리가 개종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를 나가고 처음에는 이제 그래 지금은 장로교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보다는 제가 믿음을 더 많이 의식적으로 많이 쌓았고 지금은 교회에서는 제가 안수 집사를 하다가 안수 집사도 이제 거기 교회 룰에 따라서 리타이어를 하고 있고 그냥 교회만 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의식적으로 그런 그 믿음에 중점을 둬서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민 1세대로서 그런 믿음이 절실하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요. 믿음은요, 교회에 나가면 알쏭달쏭하게 느껴지는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이제 목사들, 전도사들의 그 설교에서는 믿어서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근데 저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거나 그렇게 하는 정도의 믿음은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그 하늘나라 야화라는 글을 제가 또 친구들한테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어떤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있는데 대장장이가 참 믿음이 독실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래 나이가 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 시기가 됐다 하니까 이 대장장이가 천사한테 말하기를 저는 아직도 갈 때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갖다 제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좀 시간을 좀 주자. 그걸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다가 마침내 정말 자기가 이제는 너무나도 그걸 자꾸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때까지 하늘나라를 간다고 했던 그 하늘나라가 지금 당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이 세상 삶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흔히 뭐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뭐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하다 뭐 그런 하늘나라를 미워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고 정말로 이 대장장이와 비슷하게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home, family, friend 그 세 가지를 잘 지켜가고 살면 그것이 결국은 헤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딱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딱 끝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셔왔는지가 그 한 문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